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정유리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시원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2040선을 껑충 뛰어넘은 코스피. 과연 이 시장이 더 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 중 하나가 IPO 시장의 화랑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두산밥켓을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이 상장을 앞두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장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또 지난주에 상장했던 기업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 짚어드려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장외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장영찬 과장님, 송치우 대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빅세리의 상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네네. 이왕이면 이 장외 시장에서 먼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네. 실제로 장외 시장에서 이 두산밥켓,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에서 일단 물량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 두산 바켓이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살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모든 물량을 살 수는 없고 팔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야만 또 팔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 물량이 시장에 팔려 있는지 나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서요. 또 자세한 내용 저희와 함께 추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송치우 대리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제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상품과 그리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좋은 크라우드 펀딩 상품 마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과연 이 두 분이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최근에 상장한 기업부터 소식 들어보도록 할까요? 과장님, 우리가 에코마케팅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상장 이후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네. 일단 8월 8일 에코마케팅이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35,000원이었는데요. 시초가는 여기서 94% 상승한 68,000원에 형성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장일 종가는 47,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공모가 대비 36% 수익률입니다. 에코마케팅은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소기업인데요. 오직 고객사의 매출 상승을 목표로 영업을 해온 결과 매년 20에서 30%씩 이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시장에서 좋게 봐서인지 퍼가 30배 수준으로 공모가가 책정되면서 상장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그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장 이후 성장세가 지속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 상장 이후의 상황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상장 전에 잡았더라면 그래도 큰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수요 예측과 공모청약 결과가 발표된 헝성그룹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네. 일단 헝성그룹은 흥행에 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간 참여 건수는 431건을 기록하면서 수요 예측 경쟁률이 93대 1로 좀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3,400원에서 5,300원이었는데요. 밴드 하단 수준인 3,600원에서 공모가가 결정됐었습니다. 확약을 건 기간도 전무했었고요. 저조한 기간 수요 예측 결과는 일반 공모 청약으로까지 좀 이어졌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0.77대 1을 기록하면서 올해 상장된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는 109억 원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헝성그룹의 흥행 대실패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원양 자원의 불성실 공시와 함께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재가 겹친 지난 크리스탈 신소재하고 로스웰과는 좀 다른 상황이 좀 펼쳐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요 예측 결과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사드 관련 보복 조치를 한다라는 소식이 좀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라고 하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은 미적지근하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후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어서 오늘 새롭게 또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또 까사미아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까사미아는 1982년에 창립한 인테리어 전문 업체인데요. 국민소득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네, 까사미아 우리가 일찍이 지난 시간에도 좀 다뤄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일단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이제 넘어서면서 인테리어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집 꾸미기에 더욱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집을 단순히 자고 먹고 생활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을 꾸며서 SNS나 이런 데 이제 공유하는 문화도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관련 TV 프로그램도 이제 방영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트렌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내 집을 꾸미는 수요가 증가했고 또 이런 부분이 성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사실 2014년 12월에 이케아가 국내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 가구 시장이 출혈 경쟁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성장세가 더 커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가구 소품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상위 10개 가구 업체의 매출은 3조 7천여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19%가 증가한 수치고요. 특히 한샘 리바트, NX 그리고 퍼시스와 같은 상장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급상승했던 지난해였습니다. 까사미아 역시 2015년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하면서 이케아 효과의 수혜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1인 가구 증가에 수혜주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자, 그러려면 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되면서 주택이 많이 지어져야 될 텐데요. 네네. 주택 경기와의 분명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맞고요. 주택이 많이 지어져야 이제 가구 시장이 커지고 가구 업체들의 실적도 이렇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수주가 상당해서 올해와 내년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과 재건축 시장이 당분간 다량 지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까사미아를 비롯한 국내 가구 업체에게 호재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도 좀 도와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군요. 네네. 자, 그런데 과장님, 한샘, 리바트, 까사미아, NX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까사미아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까사미아는 일단 국내 10위권 가구 업체고요. 요즘 뜨고 있는 홈 퍼니싱 시장에서 국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 퍼니싱이란 집을 꾸미는 각종 인테리어 소품을 말하는데요.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이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장하게 된 신성장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타사 대비 원목 가구 비중을 높여가지고 고급화 전략을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제품들로 여성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는 게 이제 까사미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가구나 인테리어에서 지갑을 여는 층이 여성층인데 네네. 여성들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지난해 매출액은 1,204억 원을 기록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년 대비 14%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2011년부터 1,000억 원을 소폭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매출 정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장 성장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제 매출액이 성장을 이뤄냈고요. 영업이익 역시 2011년부터 11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비록 지난해에는 매출 성장만큼 영업이익이 그만큼 받쳐주지는 못했지만 일단 전체 볼륨이 높아진 만큼 이제 이익률이 정상화된다면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향후 일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사미아의 공모가 밴드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876억 원에서 2,251억 원 수준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펀은 23배 수준인데요. 단순히 이제 한센과 비교했을 때는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지만 NX나 현대 리바트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비싼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싸게 결정된다면 매력적인 딜로 될 것 같습니다. 수혜 측은 8월 9일과 10일 양일에 있고요. 공모 청약은 16일과 17일 또 양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가능하십니다. 네, 까사미아는 지난 20년 정도 계속해서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직영점 그리고 대리점을 확대하면서 유통망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가구 시장 자체의 매출의 30% 정도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을 확대하는 게 실제 실적에 영향을 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있는 까사미아 일정까지 짚어봤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IPO 일정 짚어본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리님,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잘 짚어주셔서 네. 어떤 이야기인지 귀에 쏙쏙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자, 오늘은 어떤 펀딩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A사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 바이오 플러스라는 주식 12,000주를 담보로 한 대출 펀딩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3천만 원을 모집을 했고 18명이 투자를 하여서 투자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14%였으며 투자 기간은 6개월의 단기간 상품이었습니다. 네, 담보, 대출을 이용한 크라우드 펀딩이었다라는 네, 말씀이셨는데요. 모집 금액이 3천만 원. 그리고 담보 평가액이 8,400만 원. 담보 평가액이 상당히 높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 플러스는 12,000주의 평가액을 A사에서는 조금 기준가를 7,000원으로 책정을 하여서 8,400만 원 대비해서 3천만 원의 펀딩을 일으켰습니다. 투자 기간도 6개월로 그렇게 길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용 산업의 고속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서 수익률 14%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마 투자가 빨리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분명 특별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네.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네, 바이오 플러스는 필러 전문 업체인데요. 타 필러와 비교해서 우수한 지속력 때문에 효과가 증명되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A사에서는 이러한 효과와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의 지속 성장 가능성 때문에 긍정적으로 책정을 했던 점이 조금 되게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히알루론산 필러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미용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젊게 사는 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네, 또 맞습니다. 아무래도 담보 평가액이 높게 설정이 됐던 것 같네요. 자, A사 필러 전문 업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네. 바이오 플러스는 2003년에 필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었는데요. 수년간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품질의 필러 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필러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3.2%의 성장이 예상되는 고성장 산업인데요. 바이오 플러스는 이러한 고성장 산업에 편승해서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수익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필러 시장에서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분야이니만큼 이 해당 담보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고 또 이에 따라서 펀딩건이 잘 진행됐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종목이 어떤 회사 그리고 어떤 담보로 설정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앞서 설명한 A사에서는 또 다른 대출 펀딩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메스라는 장애 주식을 35주를 담보로 한 펀딩건이었는데요. A사는 세메스 주식 35주를 924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600만 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총 10명이 대출 펀딩에 투자를 했고 투자 수익률은 6%였으면서 투자 기간은 4개월짜리였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6%요? 지난번에 우리가 네. 살펴봤던 건 거의 뭐 10%가 넘었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번 상품은 연평균 수익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하회하는 한 6%의 수익률이었다는 것이 조금 독특한 점인데요. 세메스는 2015년 10월에 매출액을 1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1위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투자자들한테 안전한 담보 주식이라고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연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안전한 담보 주식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펀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A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수익률은 좀 달라지고 담보 평가액도 다르고 네. 모집 금액도 다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확인해봤을 때 기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최대 뭐 길어야 6개월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네. A사에 따르면 담보 주식의 안정성과 그리고 대출자의 신용도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대출 펀딩 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이게 되면 기준가도 보수적으로 잡고 대출 비율도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서 원리금의 손실 가능성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한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로 하여금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세메스를 담보로 설정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세메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세메스는 삼성전자가 9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회사입니다. 1993년에 설립된 이래로 꾸준한 연구 개발로 외형과 내실을 키워왔었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5대 장비 회사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먼저 내년인 2017년에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기업을 단기 목표로 삼고 매출처의 변화와 해외 진출에 노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서 많은 장비 연구 개발의 노하우를 쌓아왔던 동사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등에 엎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무려 9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는 담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증권형 플랫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플랫폼 준비하셨나요? 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B사는 최근 디파츠라는 장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펀딩건이 있었는데요. 총 7천만 원을 모집했었고 주당 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투자자는 1,333주부터 투자가 가능했었는데요. 총 13명이 참여를 해서 모집 금액은 7천만 원이었지만 이를 초과한 한 8,214만 원의 펀딩이 마감되었던 상품이었습니다. 네, 디파츠. 이름이 상당히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디파츠는 비대칭 정보 문제로 이제 구매자에게 불리한 자동차 시장의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판매 업체별 차량 가격이라든지 딜러별 프로모션 그리고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입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4.2%가 증가를 했고요. 국내 자동차 시장 전체 점유율은 30%대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디파츠 플랫폼의 수요는 점점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보가 비대칭이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때문에 이런 매력으로 인해서 많은 모집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네요. 자, 오늘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네. 이렇게 좀 안전장치가 있는 회사도 있고 또 네. 우리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장외 시장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장외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보통 이제 1대1 거래가 이제 주로 있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
에스크로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이제 그 불확실하다 싶으시면 이제 방금 막 이제 말씀하신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증권형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장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 살짝 말씀해 주세요. 장외 시장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는 일단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장외 시장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도 있고, 네네네. 혹은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지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장외 시장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리스크는 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모주로 이제 청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뭐 썩 수익성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증권형에 투자하셔서 이제 좀 고수익을 기대해보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 정보라는 게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가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장외 주식 투자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